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검찰 수사와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22일 파리에서 있었던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그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송 전 대표는 탈당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귀국하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자, 송 전 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고 본인의 당내 경선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고심을 한 것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캠프 내에 벌어진 일들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본인이 총책임자로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본인을 조사하면 되지 않겠냐. 더 이상 이제 주변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불필요한 어떤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의혹 제기 수준에 넣지 말아달라라는 이제 통 큰 어떤 선언을 하셨고, 무엇보다 탈당을 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입문에서 젊은 시절 한 26년에서 27년을 민주당에서만 이제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정치인으로서 그 당을 떠난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요, 거의 정계 은퇴와 비슷한 어떤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너무 평가 잘하기보다는 어떤 한 오랜 정치인으로서의 큰 결정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당내에서는 송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계 은퇴라는 게 이제 송 전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이제 정치를 직업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에서 이제 처음에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송 전 대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입장을 좁혀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 있는 결단을 바란다와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것은 조기 귀국을 할 거냐 말 거냐만 남거든요. 근데 조기 귀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를 줬어야 되는데, 송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두 번째는 탈당까지 결정한 마당에 그렇게 주장하고 비판했던 당내 의원들께서는 좀 못쓰게지지 않았을까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관여한 정황이 의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제 모르는 일이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견지했잖아요. 그 상황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 얘기는 형용 모순이죠. 자기가 모르는데 그럼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고,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는 앞으로의 본인의 정치 인생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지금 볼 때 이 녹취 파일에 이 공개된 부분을 살펴보면 송영길 대표가 본인에게 쏟아지는 그런 혐의 또는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귀국을 하지 않고 파리에서 계속 버티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되면은 당 전체가 존망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귀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귀국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들어보고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대응, 송영길 대표의 대응,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랍니다. 대단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 떠들썩한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송영길 전 대표였지만,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 자르기 탈당뿐이었습니다.
당대표까지 하고 문제의 핵심을 밝혀야 할 송 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입니다. 예, 아까 그 서영조 부대변인께서는 탈당이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른 당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당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탈당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비판의 부분은 각 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 비판이 사실과 부합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캠프 내에서 벌어진 일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지만 의혹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녹취록이 명백하게 나왔다 하지만 그것도 의혹 수준입니다. 녹취록의 맥락들을 봐야죠. 앞뒤 맥락,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거를 보고 나서 검찰이 수사가 어떻게 입증이 있을 때는 그런 비판을 오늘 같은 비판 유상범 의원이나 뭐 정의당의 논평처럼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의혹 단계에서 한 정치인이 그것도 26년, 7년을 담았던 당을 탈당한다라는 결단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왜 본인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않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겠죠. 그러니까 녹취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송영길 전 대표가 관련이 있다라고 또 명확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은 정말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연관성이 생긴다. 그러면 그 비난은 배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부인했어?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건 검찰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들은 아직은 저들이 한 정치인이 오랫동안 한평생을 몸담았던 데 있어서 탈당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너무 모르지 않냐.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송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당 차원의 이번 사건에 대한 뭐 대응이라든지 그런 거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바랬던 것들은 뭐 민주당 쪽에서의 뭐 중진원 의원들도 그렇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했던 부분들은 와서 본인의 캠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와서 뭐 하겠어요. 그런 데서 검찰 수사에 소환될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다른 거는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물론 국민들한테 여기 들어와서 똑같은 입장을 밝힐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의 캠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진상조사를 스스로 해봐라 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촉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 차원에 따로 뭐 진상조사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패널로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 곤혹스러운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단 한 방울의 남은 진실마저 다 짜내야 인정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의혹이라고 해서 아직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 맞는 말씀이지만 뭐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녹취록이 국민의힘에서 전직 당대표를 했던 사람과 관련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진실이 계속 드러나는 과정, 그럼 분명히 또 정치 탄압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싸주는 구조, 민주당 내부의 이 감싸주는 구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도부에서 뭘 하더라도 진실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분 무력이 없는 분이다. 어느 분이 그랬죠. 어느 의원이. 그리고 또 어느 당협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가슴이 먹먹하다. 가슴이 먹먹한 건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돈봉투 사건은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전당대회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가서 얘기하겠다, 검찰 가서 얘기하겠다 이걸로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도부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탈당의 의미를 봐달라느니 자생, 당생이라느니 뭐 큰 통이 큰 정치인이라느니 이렇게 찬양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잠깐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또 개개인의 의원들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탈당 의미를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력이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자체가 송영길 전 대표가 아직도 집 한 채 없이 정치를 했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김민석 의원은 평가를 했던 부분이지 무력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그 속을 알겠어요. 그냥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이 없다는 말이 불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 진상조사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 차원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 꼭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건 제가 싫어하듯이 저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김연아 전 의원의 돈봉투 사건이 지금 터졌지 않습니까? 공천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국민의힘도 진상조사를 합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연아 전 의원의 돈봉투 사건 자체도 그 스스로가 어떤 진상을 밝히고 뭐 사실을 얘기해야 되듯이 당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닐 것도 있고라는 부분들은 당이 판단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경강부회하지 마세요. 김모 전 의원 저희 당 소속 보도 딱 한 건 나왔습니다.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돼서 다른 데서 보도를 하지 않아요. 김모 전 의원의 건하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러한 일을 똑같이 지금 또 비교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수차례 얘기하잖아요. 돈봉투는 비슷한. 그런 얘기 하시지 말잔 말이에요. 본질을 자꾸 회피하지 마요. 본질이 아니라 절반의 진실만 사실이죠. 얘기하는 게 네. 거짓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라 김연아 전 의원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뭐 보도가 한 건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김연아 전 의원이 얘기한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틀어막은 건 있습니다. 언론 보도 자체를. 근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이미 경찰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조사를 했고 송치 결정을 5월에 하기로 했다는 부분들은 대부분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돈봉투 사건을 이걸 작게 보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당이 꼭 뭔가를 진상조사를 해야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냐라는 비판의 부분들은 서로 좀 민망할 수 있다라는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와 나누었던 전화통화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입장이라도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기자회견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통화 속에서는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을 서로 듣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뭐 30분 정도 통화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당에서는 이심송심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두 사람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귀국한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사태 해결을 함께 논의할지도 관심인데, 자, 어떻습니까?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송 전 대표가 뭐 만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속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날 계획은 모르겠지만 만나지 않겠습니까? 뭐 왔는데 또 안 보면 또 이상하다고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뭐 이심송심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확대 해석 같은데 이심송심 뭐 정치인들이요 또 친할 때도 있고요. 또 안 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청적으로 이심송심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 뭔가를 또 계획하지 않겠냐. 김기현 대표께서 그러셨더라고요. 이 통화 내용을 가지고 뭔가 모종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 비판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현 대표와 전 대표인데 전 대표의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대표가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한 만남이 될 것이고요. 저는 30분간 통화 중에 아마 대부분의 것들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있어서 현 당대표로서의 입장 곤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기 귀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당 차원에서 해야 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할 테니 이런 부분에서 알고 계셔라. 그러면은 송 대표께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모든 거를 뜻대로 해라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관계 부분도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분이 긴 것 같지만 또 길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정치권에서는 전현직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이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뭐 그것 자체도 초유의 사태지만 전현직 대표의 검찰 조사에 대응하는 당의 자세도 좀 다른 거 아니냐. 현직 대표에 대응하는 자세, 전직 대표에 대하는 자세. 이 두 자세가 좀 다른 것에 대한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현직 대표를 더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현상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뭐 보호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 칼끝을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지금 민주당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전 현직 당대표, 직전 당대표와 현직 당대표가 모두 사법처리위원회에 몰려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당이 민주당이 과연 총선 앞두고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이 당의 당체라고 하죠.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 하나의 물리적 실체를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국민들은 가지실 겁니다. 지지자들도 그렇고요. 이 상황을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민주당이 과연 민주당으로서 민주당 간판으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이 얘기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당대표 또 전직 당대표 이 두 분에 대한 사법 처리 관련한 대응을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의 주요 의제는 무엇인지 이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 동맹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모습은 한미 가치 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동맹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번 방미에서 우리나라가 꼭 챙겨야 될 부분이 바로 안보 분야인데 어떤 것을 좀 챙길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북핵 확장 억제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합의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강력한 그런 소위 말해서 한국형 핵 공유가 가능하냐.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요. 나토 31개국 그 안에 미국 핵무기, 전술 핵무기 200기 정도가 배치돼 있는데 이것을 나토가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결정권은 결국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를 한다고 해도 나토는 31개국이기 때문에 그 협의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결국 미국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형 핵 공유는 이 핵무기 자체를 한국에 배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의 의사가 훨씬 더 핵무기 사용 여부에 관련한 결정에 있어서 권한을 더 많이 갖게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그런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경제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기업 총수들을 비롯해서 120여 명의 경제 사절단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이제 꼭 받아내야 될 것들,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IRA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우리나라에 더 와닿을 수 있게 고친다던가 아니면 좀 더 배려를 받는다던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5박 7일 동안 가셔서 정말 성과 안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외교 분야 많이 기대를 했는데 많이 퍼주기만 하시고 가져온 게 없어서 좀 뭐 솔직히 여야를 떠나서 국익의 차원에서는 좀 속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부분 먼저 말씀하셨지만 안보는 이미 떠나시면서부터 좀 초를 쳤다. 러시아 중국 발언 때문에 안보 부분이 북핵 억제 부분은 논의할 수 있지만 국제 상황 자체를 뒤흔들고 간 부분들은 안보를 챙기기는 이미 초를 쳤다고 보고요. 두 번째 경제 분야는 꼭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IRA 부분들, 현대기아, 전기차 보조금 제외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5박 7일 동안 어떤 지혜를 가지고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해요. 근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현대기아, 우리 국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부분을 좀 열어놓을 수 있는 어떤 좀 여력을 솔직히 이제 미국 측하고 얘기를 해서 좀 받아낸다면 그건 참 큰 성과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지원법 그렇습니다. 반도체 부분도 좋죠. 근데 단순하게 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저번에 이제 바이든이 우리 한국에 와서 삼성 반도체 갔다 왔잖아요. 단지 바이든이 돈 가지고 들어와라는 요청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IRA와 반도체를 두 개를 지혜롭게 두 개를 손에 쥐고 뭐 우리가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 투자를 할 테니 그럼 IRA라도 좀 어떻게 좀 열어달라. 이런 좀 협상들이 있어서 좋은 결과들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